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의 윤주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좀 자료도 읽고 또 궁금한 것들 질문 찾아가지고 우리 시장을 이끄는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서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손님은 저와 책도 같이 공저를 하고 저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최진영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뵈니까 좀 낯설죠? 네. 저도 낯섭니다. 우리 최진영 연구원은 워낙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커머너티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좀 중시하는 애널리스트예요. 보통 상품 애널리스트 보면은 선물회사 출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테크니컬한 접근 많이 하시는 분야인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려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늘 아마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그 커머너티 하니까 유가 오르냐 내리냐 뭐 금 오르냐 내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커머너티를 좀 이해해야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섹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딱 네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제가 정리했는데 유가, 그다음에 구리, 금, 곡물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연준이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는, 유가가 안정돼야 인플레가 잡히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뭐 정유회사들, 화학회사들도 관련되고 모든 뭐 항공회사도 관련되고 다 관련이 높은데 이와 같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 매우 깊죠. 그쵸.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연초 때 사실 80불대였거든요. 네. 사실. 뭐 1월 말만 하더라도 WTI 기준으로 80불대였던 게 지금은 거의 뭐 60이 한번 깨지고 내려왔었으니까요. 두바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최진영 연구원이 말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처음에만 뭐 브렌트 두바이 3개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오펙과 오펙 사이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벌어졌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네. 그래서 일부 견해는 유가가 50불대로 또 갈 수도 있다 얘기도 있던데 최진영 연구원이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사실 그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두긴 하고 있지만 네.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 나왔지만은 일단 오펙 플러스 내부에 무슨 일들이 있냐면 서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여전히 계속 감사를 고수했었지만은 카자흐스탄 같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우디가 실력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실력 행사죠. 유가 낮춰서 말 들어라 하고 싶은데 증산해서, 근데 카자흐스탄이 우리는 여전히 감산할 생각 없던데 증산 결정권은 우리 스스로 할 건데 라는 식으로 말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4월 30일 날 그런 말 했습니다. 더 이상 감산할 의지가 없고 이제 장기간 동안 저유가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결국 과거 2014년도와 과거 2020년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처럼 저유가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유가 전쟁 한번 치를 수 있다라는 멘트가 한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위협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정말로 증산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원래 내년도 상반기까지 일평균 220만 배럴을 갖다 단계적으로 증산할 계획을 불과 3개월 만에 50%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주도로 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유가 전쟁으로 비화가 된다면은 그럼 WTI 50불 선도 상장이 버티기 어렵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파산 지수를 갖다 전체 기업들의 파산 지수를 역축으로 하면 유가를 추종합니다. 유가랑 비슷하게 따라가요. 유가가 정말 60불 선도 깨지고 50불 선조차도 깨지면은 그때는 시장이 이걸 단순히 유가의 하락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건 침체 아니냐라는 식의 발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일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유가가 밀려도 50불대 이렇게 내가 바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여전히 55불이 여전히 좀 바닥이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중요한 말 하셨어요. 이제 또 말을 하셨으니까 저도 기억이 선명한 게 2014년, 15년, 2020년 그 사우디가 저렇게 한번 딱 위협을 하면 또 전쟁이나 표현까지 쓰면서 하면 유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되면 미국의 쉘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 쉘 기업들이 이번에도 그 재현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유가 전쟁이 터진다면은 셰일 기업들 연쇄 파산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요. 쉘 기업들
평당 그 유가가 어느 정도죠? 옛날에 한 40불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예,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존에 들고 있는 유정에서 원유를 시추했었을 때 BEP는 배럴당 30에서 40불 정도입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신규 유정은 또 달라요. 아, 새로 하는 것들. 예, 예. 새로 개발해야 되는 비용을 갖다 감안했었을 때는 배럴당 평균적으로 65불입니다.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쉐브론도 그렇고 이렇게 주요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계속 IR 통해서 자기들 유정 개발 예산을 갖다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들 캐시를 갖다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오일 메이저들은 M&A 기회를 갖다 엿보는 것이고, 중소형들은 아예 지금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어려워서 리그 카운터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게, 미국의 보통 그 소위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거의 셰일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셰일 기업들의 이게 부채입니다. 만약에 안 좋아지면 셰일 기업들 도산 나오면 이게 스프레드 확 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금리도 그쵸. 높은데. 그럴 지금- 여지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조금은 튀긴 했는데, 물론 과거랑 비교했을 때 많이 튀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은 수급 문제로 튄 상태잖아요, 금리가. 그렇다 보니 하이드 스프레드는 더 튄 거나 다름없다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60불 선마저도 무너져 버리면은 WTI가 셰일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특히나 2026년 말까지 셰일 기업들은 부채 만기가 대부분 집중돼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도. 그러면 얘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냥 연쇄 파산이 노출돼 버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야, 이거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업들 선별할 때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 아니, 옛날부터 맨날 그 석유는 매장량이 정해져 있어 고갈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양친소년처럼 오페크 있고, 지금은 뭐 생산 기술 발달하니까 뭐 심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셰일 오일도 이것도 들어오니까 하여튼 공급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탐사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 셰일 혁명 없는 뭐 미국인가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탐사 시추할 때 개발 기술은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팠다면 지금은 이제 소나를 통해서 거기에 매장량이라던가 부피나 이런 면적 갖다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데이터에서 나오다 보니 훨씬 더 개발 속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도 좀 더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를 하던 거 이어가면,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책이 유가 방어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한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아직 확정적기는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아예 내가 MS를 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약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적 증산도 아니고 2014년 때도 그랬고 2020년 때도 그렇고 대규모 그냥 증산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OSP 대폭 인하해서 수출 확대시켜버리고, 원유 수출을. 그러면서 증산을 갖다 대폭 늘려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가 그때는 그냥 2014년도만 하더라도 100불대였던 유가가 순식간에 30불대로 추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동안 코로나 때이긴 했겠지만은 그때는 아예 30달러선이 아예 붕괴돼 버렸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얼굴 없는 중개자들이라는 책을 쓴 읽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블룸버그 이번에 컬럼을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카자흐스탄은 계속 말 안 들을 거다. 왜냐? 자기들이 계산한 바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불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의 재정단에서의 원유 통한 수입이 12%밖에 감소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사우디가 아무리 증산으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유가가 낮아지면서 카자흐스탄의 정책이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은 가능성으로 열어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사우디만 의중에 있는 거니까요. 커머더티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면 거의 다 하단은 50불, 상단은 70불로 돼 있길래, 이게 보통 한번 쏠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네. 상단이 열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라는 것 갖다가 아예 네.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얘 때문에 상단이 막혀있다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디에 우리가 컨센서스인 밴드가 뚫린다면 하단이 뚫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내려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는데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유가가 내려오면요. 더 내려오면. 근데 저는 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가단에서 고민하는 애들이 개선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점은 유가가 그렇게 내려갔을 때 시장이 오히려 생각하는 거는 역발상 측면에서 아 이거 침체잖아 라는 식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들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오히려 마진콜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랬던 게 또 제가 이제 섹터들 데이터들 보면 그 정제 마진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거의 3.5불대에서 5월에 6.7불까지 올라왔는데 여하튼 이거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유가 하락정에 그 원료 구매했으니까 당장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면 이제 싼 유가가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그렇죠. 부분이겠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그게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게 너무 많이 쓰이니까 뭐 나프타 같은 것도 그렇고 유가 하락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수요 둔화로 하락한 거면 안 좋은 거니까. 확실히 안 좋죠. 뭐 커머디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소위 이러한 뭐 케미칼이나 뭐 정유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국내로 기준을 두자면은 수요에 대한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수요라기보다 저는 사실 수요가 좋아져서 좋아진다기보다는 네. 그냥 중국이 안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중국이 하거든요. 안 좋아진다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와서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관점보다 저는 네. 중국과 인도가 결국에는 값싼 원유를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아 그때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우회해서 싸게 들어왔었죠.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는 22년도 2월달에 전쟁 터져서 러시아산을 유럽이 쓰던 걸 중국과 인도가 다 가져갔잖아요. 특히 네. 인도가. 근데 더 중요한 사실 23년도부터는 바이든이 자기가 대선 이기려고 규제 완화해서 이란산이 중국으로 대거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딱 그 시점 때부터 국내도 국내지만은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정유사들이 다 힘들어졌거든요. 화학기업들도. 아 이란이 결국 제재 상황에서 이란 걸 못 쓰는데 중국은 썼으니까 걔네는 좋아졌고 나머지는 힘들었는데 그렇죠. 이란과 미국이 관계가 개선되면 이건 판이 바뀐다는 저는 의미인가요?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국제가격 대비 15불에서 18불이 싸요. 근데 이걸 중국과 인도가 다 가져갔거든요. 베네수엘라 것도 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를 갖다가 국제가격 대비 6불이 싼데 90%를 중국 정유사 티팟 기업들이 다 가져갔어요. 궁금한 거 과거에는 우리가 이란 걸 갖다 썼나요? 썼죠. 제재 전에 우리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쓰고 있었었고요. 근데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이란이 만약에 제재가 풀린다면 네. 러시아랑 같은 논리예요. 러시아가 만약 제재가 풀린다면 러시아는 굳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S4U를 갖다가 국제가격 대비 싸게 팔 필요 없게 돼요. 아, 그렇죠. 이란- 수요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S4U는 기본적으로 원래 한국과 일본도 많이 받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못 받게 됐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까봐.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결국에는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란이 제시한 게 정말 좋아요. 조건이. 뭐죠? 미국한테 오케이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 즉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시설 포기할게. 단 원전 발전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다만 이 저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미국이 4개국이 공동 합자 출자해서 같이 감시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고 이란에 있는 그런 원전 개발에 대해서는 원전은 그럼 미국이 참여해라. 미국이 와서 너네들이 해라. 니들이 원전을 지어다오. 그 전력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해서 전력을 중동에다 공급하겠다. 이 조건인데 원전 밀고 있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나쁠 건 없어요. 이 조건이. 그래서 이게 정말 돼버리면은 자, 첫 번째로는 어쨌든 중동의 안보 리스크가 일단 해결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그럼 수출량 늘어나니 유가 내려간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의심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급 근데 도는 거잖아요.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제재 직전이었던 2018년 8월까지 다 회복됐어요. 여기서 끽해봐야 더 늘어나봤자 일평균 40만에서 60만 배럴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왜냐면 원래 20만 배럴이었던 게 185만 배럴까지 회복됐거든요. 바이든 덕분에. 근데 거기서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이게 유가의 하방 요인인가 아니면 중국 정유사의 하방 요인인가
정유사는 이제 중국 정유사는 비싼 원유를 갖다 써야 되는 게 되는 그쵸,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싼 걸 이란은-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싼 걸 갖다 쓰기보다는 아. 중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으로 상대방 다른 나라들 기업들을 다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진짜 그 디플레 수출했었던 중국이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싸게 산다가 아니라 이란은 이제 그냥 국제가격이랑 비슷하게 판매하게 뻔해요. 제재가 풀리면. 그럼 중국은 원래 값싸게 쓰던 걸 못 쓰게 되고 베네수엘라산 것도 못 쓰게 됐어요. 미국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랑 이란이 모두 다 제재가 풀리면은 중국과 인도는 국제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수요가. 그럼 우리랑 이제 경쟁해볼 만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죽어 있었던 애들이 상대급부로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지금 끝이 안 보이지만 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또 그거 역시 유가에는 되게 하방 요인 아니에요? 그게 만약 하방이라 저는 보진 않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달에 전쟁 터지고 원유 수출량이 줄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요처가 바뀐 거죠. 우회 수출한 거죠. 맞습니다. 다른, 예. 고객이 유럽이었던 애들이 전부 다 고객이 어디로 바뀌었다?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네. 그거를 중국과 인도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수출량이 유지가 됐어요. 그럼 제재가 풀리면 러시아산 우랄유라든가 러시아산 S4유가 국제가격 대비 6불 내지 3불이 싸요. 그럼 얘들이 자기들 제재받고 있고 조달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싸게 디스카운트 했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유가의 하락 요인은 아니죠. 왜? 원래 수출은 계속 되고 있었으니. 그래서 원래 저는 계속 이렇게 봐요. 만약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린다면 원래는 전 세계 석유 재고를 역축으로 그러면은 유가여야 돼요. 예.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유가는 원래 이론적으로 WTI가 80불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60불이란 말이죠. 왜냐? 정확하게 23년도부터 이게 디커플링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간단해. 그때부터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산을 다 샀거든요. 인도랑 베네수엘라산을. 그러면 이게 왜곡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중국과 인도인데 트럼프는 그걸 왜곡 현상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다시 소비자가 갑인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가 갑인 시장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거죠. 그래야 셰일 석유들을 팔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와야지. 지금 아까 왜냐면 40불대가 아니라 65불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셰일 기업들 부채 상환이 거의 2020년에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 아픈 상황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특히나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41%인데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테크고 세 번째로 큰 게 석유 가스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걷던 하든 걷기 위해서라면은.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전쟁 이후로 보면은 러우 전쟁 이후로 보면은 소비자가 갑이 됐어요. 근데 그 소비자도 모든 소비자가 아니라 중국과 인도만. 중국과 인도만 갑이 됐어요. 근데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공급자가 갑인 시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째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갖다가 왜 사우디에서 하는 거고 그러네. 어째서 사우디 왕세자도 같이 오라고 하는 거고 푸틴한테도. 그럼 3개국은 뭐다? 전 세계 1, 2, 3위 석유 최대 생산자예요. 우리 다시 우리 주도의 판을 깔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리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유가가 길어졌지만 하나만. 근데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 유가 여기서 잡아놔야지만 미국 물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유가가 올라와 버리면 미국은 굉장히 골치 아파질 텐데 지금 금리 상황 보면. 근데 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단에서 회복되더라도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사람들이 유가가 내려간 줄 알아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를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게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아, 그랬네. 중간선거 딱 직전 때 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트럼프가 약간 약을 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점은 트럼프 임기 때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 유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갔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 보거든요. 그래요. 유가를 얘기하려면 1시간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50불 깨질 수 있다 얘기 좀 해보고 싶었던 그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유가가 여러 가지 정쟁이 좀 진정이 되면 우리나라 정유사나 케미칼 업체한테는 좀 우호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원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5월 9일 자료를 봤어요. 사실 그 상품 약간 매매하시는 분들은 천연가스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가스 매매들. 예. 근데 이제 내가 천연가스 하면 항상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기후와 참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변동폭이 커가지고 굉장히 투기적이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실 천연가스 하면 농산물도 연동되잖아요. 비료 가격이 연동되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돌아선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천연가스 저는 계속 되게 좋게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계절성이고, 두 번째는 유럽이고, 세 번째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변수로서는 기상이변을 꼽고 있고요. 작년 연초 때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1.5불일 때 저 혼자 6불 주장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참고하십시오. 천연가스가 이렇게 무서워요. 1.5불 하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막 100%, 200% 막.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거의 5불 딱 언저리까지 갔다가 예.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보고서를 썼을 때는 간단했어요. 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 보냐면은 계절성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라니아발 북극 한파더라도 겨울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수요는. 그럼 가스의 최대 수요처인 난방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2월부터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이코를 제가 이번 주부터 더 세게 외치냐면은 마이코라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저 얼마죠, 가스가? 지금 3.3불 중반대입니다. 오케이, 기억해둘게요. 근데 지금부터 왜 그렇게 세게 외치고 다니냐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계절성인데 지금부터는 월물이 7월물로 교체가 됐어요. 자, 그럼 7월물은 7월달 재고를 반영해야 돼요, 가격을. 7월이 어떻다? 냉방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냉방 시즌이기 때문에 전력회사들은 당연히 천연가스의 소진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전력 수요 단에서 에어컨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수요가 돌아서는 거죠. 두 번째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지금 리스타킹이거든요. 유럽은 리스타킹인데 천연가스 어디서 가져야 되냐? 지금 현재로서는 LNG죠. 네. 자, 그런데 유럽이랑 지금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땐 잘 될 것 같아요. 자꾸 그쵸, 노이즈는 있지만은. 미국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노이즈는 있겠지만 저는 잘 될 거라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다음 달에 EU 집행위가 표결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27년 이후로 완전 금지시키는 법안을 표결을 해요. 야, 완전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도 이제 다 러시아 가스 썼잖아요. 그렇죠. 몰래 조금씩 얘네들이 쓰고 있어요. 못 쓴다, 완전히.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을 갖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거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게, 너네들 거 써줄게. 관세 협상이 되죠. 되겠죠, 그럼 그러면. 미국 거를 사주면 그만큼 흑자가 주니까 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고 그쵸. 알래스카에서 결국 천연가스 갖고 와서 수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알래스카는 유럽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래스카는 철저히 아시아 그래요? 동맹향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지금 LNG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바이든 때문에 규제 때문에 수출 못 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덕분에 수출이 더 확대됐었고, 그리고 LNG 터미널 공사도 이번에 또 인허가 된 게 또 있더라고요. 28년 이후로. 네. 그러면은 그 수출 기대로 가스는 또 올라가게 돼요. 미국 헬리어브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설사 러시아산을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유럽이 완전 정상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죠, 저는. 왜냐? 러시아 에너지 장관도 대놓고 그랬어요. 전쟁 끝나도 우리는 너네한테 줄 물량이 별로 없다라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 우크라이나 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유통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이 피폭돼 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이건 못 줘요. 자, 그럼 노드스트림인데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3개입니다. 이 중에 2개가 피폭됐어요. 한 개는 안 쓴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럼 유지보수해야 돼요. 그럼 유지보수가, 물론 저도 군에서 이런 송유관 같은 거 유지보수 공사를 해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일반 상업용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살아있는 그나마 몇 개 이제 가스관이 대략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얘들 그나마 돌린다 하더라도 완전 정상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나? 결국 LNG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스는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저는 부분이고 6불까지 그래서 간다라는 건데, 문제는 기상이변이에요. 이게 결국 라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라니냐 발생 확률 전망치를 보면은 하반기인데 특히나 연말에 유력하다가 나와요. 근데 라니냐는 여름철에도 위기를 갖다 가스 전력난을 줄 수 있고 겨울에는 또 한 번 전력 수급 위축 우려를 갖다 자극하거든요. 뭐 때문이냐면은,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봐야 돼요. 우리가 21년도 여름과 22년도 여름으로 기억을 회상을 갖다 해보면은 당시에 라니냐 때문에 유럽은 열돔 현상, 히트돔 현상이 발생했어요. 라니냐가 그 페루 근처가 해수면으로
낮아지는 거, 차가워지는 맞습니다. 거죠. 여기가 올라오고 유럽 쪽이 올라오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를 라니아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올 연말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하반기나 연말로. 그렇게 되면은 이 전문 용어지만은 제트 기류라는 게 계속 북극 한파를 못 오게 막아주는데 이게 라니아만 되면 구불구불해져요. 더욱더 심각하게. 근데 여름이 되면은 북아프리카 열풍이 유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니아가 되면 이게 더 구불구불해서 내려오는데 여름은 바람도 잘 안 불고 비도 잘 안 오게 돼요, 유럽이. 그래서 당시 그때 보도가 21년도 때 강에 침몰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었던 군함이 보일 정도다. 아, 기억나네요. 그리고 강이 메마르고 있다. 바람이 북해에서 안 분다. 해서 풍력 발전 그 당시 때 떨어지고 원전 역시도 당시에 유럽은 원전이 내륙이거든요, 대부분. 하천을 끼고 있어요. 강에서 냉각수 끌어오기 위해서. 근데 강의 수위가 급감을 하다 보니 냉각수 활용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대체 전력이었던 가스가 튀었거든요. 저는 여름철 라니아도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 겨울철 라니아가 한파 따른 남방 수요를 갖다 끌어올린다면은 여름철 라니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다 가스예요. 그래서 저는 라니아가 온들 안 온들 엘니뇨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가스는 좋은데 단 중요한 점은 온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관점이죠. 야, 이거 아까 바이코를 하셨다니까 좀 되게 목소리가 힘이 넘치시네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천연가스 선물 투자 매우 투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얘기하다 보면 유가 질문 궁금증 많이 풀렸고 천연가스도 매우 중요한데 또 올라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예. 그럼 우리 두 번째 큰 주제 넘어갈게요. 비철금속이에요. 비철금속이 굉장히 많죠. 우리 최진현 연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비철금속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구리 다루려고 합니다. 네. 다루기 전에 사실 전기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기동이라는 건 순수한 구리죠, 전분해에서. 이 전기동이 뭔지 그리고 시장 구조가 어떤지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 원리는 이겁니다. 결국 네. 광산의 구리를 채굴을 하면은 네. 이걸 재련소랑 합의를 해가지고 받아옵니다. 재련소가. 그래서 이익을 서로 공유를 그쵸.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광산 공급이 많으면은 네. 재련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고 네. 반대로 광산에서 채굴된 물량에서 구리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네. 오히려 재련기업이 얻어지는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물론 그 안에 뭐 부산물이나 아니면 기업의 추출 능력에 따른 프리메탈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광산과 재련기업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재련기업은 이제 가공기업한테 이제 구리를 팔죠. 전기동을 네. 만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마진 웃돈을 얹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동을 갖다가 LME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국제 가격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국제 가격이고 거기다 웃돈을 얹는 그쵸. 방식이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달라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수급이 다르고 중국에서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높낮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공기업에 넘기고 가공기업은 다시 또 완성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넘기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공급의 메커니즘이죠. 이쪽 밸류체인 이해하시려면 전기동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수료 개념을 이해해야 이 밸류체인에서 어느 단에서 좋아지고 또 저 뒤에 있는 뭐 전선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구리라는 게.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동과 그건 다른 거라는 거죠. 구리 자체는. 네. 또 하나, 뭐 같습니다. 전기동은 같죠. 그 구리죠. 순수 구리죠. 네. 근데 이제 그 구조상으로 시작점. 사람들이 그냥 광선에서 채굴한 구리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구리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게 고갈된다는 단어였어요. 무섭잖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산업이 계속 뭐 전기차 가고 뭐 계속해서 뭐 소위 AI 쪽으로 가면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고 그 전력망 수요 커지고 하면 뭐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고갈되는 거 맞아요? 이미 거의 많이 된 상태죠. 석유랑은 다른 거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매장량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탐사 개발을 안 한 게 너무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 네. 그러니까 2012년도 때 공급 과잉이 터지잖아요. 네. 그때 중국은 왜냐면은 금융위기 때 극복하려고 대규모 부양했는데 부양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캐파를 늘려버려서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에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전략 채택하면서 중국산을 덜 사게 되면서 잉여 공급 남고 네. 광산들이 그때 남미 광산들 다 망해버리고 남미 광산들한테 대출 많이 해줬었던 당시 라틴계 은행들 즉 유럽의 라틴계 은행들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은행들이
그때 은행 위기 때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죠. 뭐 그때 저 익스포저 있는 그 소위 광산 익스포저 있는 유럽계 라틴계 은행들은 거의 뭐 파산 위기까지 그렇죠. 갔었죠. 그래서 12년도부터 광산들은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거의 광산 개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다 다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론적으로 책에서도 많이 읽어봤지만은 광산은 한번 탐사 개발을 시작해서 채굴되기까지 시차가 15년이 걸려요. 짧으면 11년이고 길면 15년입니다. 그러면은 12년도부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불과 2년 전부터 투자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투자 들어가면 10년 후에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기존 광산은 어떤가? 채굴량은 자꾸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해요.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구리 광산 땅에서 공급의 45%를 차지하는 칠레랑 페루는 채굴량은 많이 나오는데 구리가 없대요. 왜냐면 채굴량은 있는데 안에 함량이 계속 미달되는 거예요. 광산이 노후화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50톤 채굴하면 1톤의 구리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190톤을 채굴해야 1톤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련기업들의 지금 마진이 계속 쪼그라들었죠. 재련기업들은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구리단에서 어째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중국 재련기업들이 저렇게 감산을 했을까? 왜 중국 정부는 재련기업들한테 더 이상 설비 투자가 늘리지 못하게 하는가? 왜냐면 잉여 캐파 계속 늘렸다가는 나중에 망하는 건 중국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마진이 쪼그라드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구리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급 부족에 사실상 빠진 거고. 근데 수요는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왜냐면 전기차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매달마다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 자동차 시장의 구리 수요가 전기차 덕분에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4년 사이에. 근데 거기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더 본격화되고, 그럼 전력망단에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 하면 또 전력망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전력망이 있어야 전력을 갖다가 쏴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근데 모두 다 구리예요. 구리가 얘네들은 또 순수한 고순도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쪽 산업들은. 근데 구리가 없다란 말이죠. 네. 그러니 구리 가격이 작년에 경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했었는데 재작년에도 근데 구리 가격이 9,000달러대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9,000달러대면은 과거랑 비교하면은 경기 호황기예요. 그냥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 닥터 쿠퍼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 신호라고 봤는데 이게 굉장히 수급에 타이트해진 건지 뭐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공급 자체가 뭐 수요도 성장한 건 맞지만은 수요 성장 속도보다 공급이 없는 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뭐 재활용 구리로 쓰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활용 구리 땅에서는 전체 공급의 15%밖에 안 되고, 얘가 되려면은 결국 기존에 썼었던 제품들, 뭐 가전기기나 전자기기나 전력망에 썼던 얘네들이 내구 연수가 도래돼서 원료로서 재활용 쓸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구리를 채취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기도 어려운 게 그런 제품들이 가장 많이 썼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시아 내발이용의 비약적인 성장기랑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 브릭스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때예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전력망의 내구 연수가 36년이거든요. 그럼 내구 연수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은 빨라도 2030년까지 재활용 구리 공급은 부족해요. 말만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구리하면 굉장히 그 투기적인 거래가 많잖아요. 난 정기동 하면 잊지 못하는 사건이 2014년에 칭다오의 보세 창고 사건이라고 해서 융자동 사건. 융자동 사건. 그 정말 역사적인 금융 사기 사건,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사기죠. 뭐 사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없는 굉장히 걸 있는 척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없는 거 갖고서 재고해가지고 그냥 금융 파이낸스 일으켰던 거잖아요. 굉장히 만약 수급이 타이트하면 이런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되면 이거 구리 가격 확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또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구리가 올라봤자 전고점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공급도 없고 수요가 네. 많은데 왜 전고점까지라 보느냐? 대체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애들은 전체 수의 65%인데 알루미늄 대체하면 돼요. 그렇죠. 알루미늄은 전기전도나 열전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가전기기 보면은 매장 가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1등급이란 거는 구리가 많이 쓰였다는 거고 5등급이란 거는 알루미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구리 좋긴 한데 해도 전고점까지다. 왜냐?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상단이 막힌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구리 얘기를 끝내면서 왜 중국 얘기를 끝났냐면 5월 16일 자료예요. 5월 16일 자료에 최진영 연구원께서 미중 모두가
원하는 위안화 강세. 저도 매크로하게 보면 원화 강세를 미국이 원한다 보고 있는데 그럼 산업금속에도 호재다 이런 제목의 자료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자료를 좀 읽었어요. 제가 주말에 읽으면서 사실 뭐 중국 개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위안표나 표시 자산을 분신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금사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금속은 경기 자체를 떠나서 수요가 확 느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대신 이제 구리는 알루미늄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데 만약 저거 합의가 되면 구리가 아니라 기타 산업금속이 다 강해질 거예요. 구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구리는 이미 강해요. 이미 강합니다. 약한 게 뭐죠? 지금 올라갈 수 지금 있는 게 계속 절어 있는 게 알루미늄, 니켈, 뭐 리튬. 와 니켈, 리튬은 2차 전지 보면은 답 없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수요가 둔화돼 있으니까요. 전기차 네. 단에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얘들이 가격이 100% 수요만 추종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환이에요. 신흥국 통화지수를 갖다 그려놓으면은 그냥 얘들 산업금속 지수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해졌을 때 이런 식의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미국이 그렇게 무역 협상에서 환율을 강조를 하느냐? 네. 간단해요. 돈이 없는 거 알아요, 쟤네들이. 돈이 없는 거 알아요. 주머니 뒤져도 돈 안 나온 거 알아요. 그러니까 환이라도 세게 해줘야 소비가 일어난다. 그렇죠. 절상시키라 이거예요. 참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이네요. 미국은 항상 자기네 수요를 강요할 때는 프라자 합의 때도 그렇고 그냥 타국의 환율 강세를 유도했죠.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네. 부채 이슈를 갖다 해소하려면은 재정을 갖다 긴축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달러 인덱스 역축을 그러면은 S&P 500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다? 기타 통화들이 강해지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채 이슈도 해소하고 더불어서 우리 물건 많이 사라. 그러면 환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매크로하게는 동의하는 최진현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이제 구리 외에 알루미늄, 니켈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건 또 여러 가지 섹터 애널리스트한테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니켈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니켈이 저는 수급단에서 봤을 때 수요가 리튬 약해진 건 니켈이 알아요. 올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요. 전기차 그럼요. 단에서. 근데 우리가 공급을 다들 안 보고 있어요. 공급을 보면은 열심히 감산 중이에요. 그렇죠. 뭐 수요가 있어야 생산을 하죠. 근데 중요한 다 점은 당연한 그 거 아닌가? 감산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트리거가 중요해요. 왜냐면 원자재는 결국 물론 투기성이 굉장히 짙긴 하죠. 근데 어떤 자산이든 아무리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들도 결국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트리거가 작용을 해야 미친 듯이 폭주를 하죠. 근데 저는 그럼 니켈 단에서도 그렇고 알루미늄 단에서도 그렇고 얘들이 지금 다 감산 중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걸 안 보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워낙 수요가 약하니까 네, 수요만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점은 감산 강도 너무 세져요. 근데 그래요. 그 상황에서 환단에서의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이건 그냥 사이클에 돌아가는 부분이라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블로 가버리는 시장으로 보는 거죠. 재밌었던 게 왜 구리가 올라오는데 구리가 아닌 칠레 ETF를 사라고 자료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예요? 사실 칠레 하면은 뭐 엄청나게 그 구리를 많이 거의 30% 거기서 양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칠레가 구리를 생산자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구리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구리는 지금 상단이 막혔다고. 네. 올라봤자 전고점이라고. 근데 그러다 구리 광산을 사자니 구리 광산 뭐 ETF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원가예요. 네. 생산 원가에서 비중도 크고 변동성 큰 게 전력인데 전력원은 가스죠. 네. 그럼 뭐다? 가격을 비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광산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산이 채산성이 별로다. 그렇죠. 왜냐면 가스 가격이 튄다는 가정을 깔면은 가스 가격이 올라오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칠레인데 칠레 ETF나 칠레 관련된 애들은 왜 좋다라 저는 콜을 하냐면은 칠레라는 나라가 구리를 생산해서라기보다는 생산을 하는데 은행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광산들한테 대출해 준 게 은행이니까. 대출 수요가 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칠레 ETF에서 구성 비중이 31%로 가장 큰 게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들은 얘네들은 걸림돌도 없어요. 게다가 얘네들은 애시당초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배당도 잘 나오고 근데 광산이 2년 전부터 개발 투자가 점점 본격화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광산 개발 계속 할 거래요. 자, 계속 그러면은 신규 광산 투자할 때마다 은행은 새로운 대출이 나가니까. 그렇죠. 왜냐면 구리광산은 돈 번 적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 BEP만 맞췄지 캐펙스 개발 비용까지 맞추질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년 전부터 이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투자를 하려는데 돈 없죠. 10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던 애들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한다? 대출해줘. 그럼 은행밖에 없어요. 은행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커버트 애널이 가서 칠레 ETF 사장 코라면 뭐라 그래요? 질문할 것 같은데. 그러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들 그래요? 상당히 하여튼 최재현 연구원은 그 시간의 틈새를 잘 보고 2차적 사고를 하시는 분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금이에요. 금. 정말로 금은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확실한 시장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부산물로 얻어지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이 원자재인가요? 금융상품인가요? 커버트 애널로스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의 사이즈 규모로 보면 사실 금융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매크로하게 금을 보시는 것보다는 소위 커머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금을 보는 걸 보고서 매크로 변형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은 참 공급량이 제한적인 시장인데 금은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최재현 연구원 유학 갔다 오신 중국인들. 왜 이렇게 중국인들은 금을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지금 금을 많이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중국 정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도 좋아하지만은 중국 정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달료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신나가지고 막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레이달료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은 저는 썩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기축 통화를 지금 대체하려는 거다. 네. 금이 간다라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책에서도 그렇고 어필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기축 통화의 역사가 250년이라 했는데 네. 지금 미국은 기축 통화로서의 역사가 끼케야 70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럼 아직 이제 시작인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금이 강한가? 왜 중국 중앙은행이 저렇게 금을 살까? 근데 중국 인민은행이 1월부터 4월까지 금을 산 걸 보면은 16톤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많이 산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산 사람이 중국 개인들이에요. ETF로만 4월달 한 달 동안 산 물량이 중국 인민은행의 25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금 현물 ETF 거래의 53%가 중국 개인들이 산 거예요. 근데 여기 골드반 또 제외된 거예요, 현물은. 그러니까 골드반은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자, 그러면은 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즉, 중국은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라 주장하는데 그랬다면 중국 개인들은 항생테크를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랬다면 CSI 300을 사야 되고 그랬다라면은 정말 중국 경기가 좋다라면은 일선도시 주택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그들 가격 대비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SHF의 금가까지 상대성과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요. 야, 상당히 도전적인 주장이신데. 근데 계속 내려가요, 실제로. 이거는 네. 차트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근거는 뭐다? 중국 개인들은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일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금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노란. 근데 그 일드 없는 자산으로 계속 쏠린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경기에 좋지가 않아요. 중국은 내수를 부양하고 싶은데 자꾸 일드가 없는 금으로 들어가면 상장사들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부동산 단에서는 전체 소비의 못해도 35%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왜냐? 내구재 소비가 다 들어가니까 인테리어도 포함해서. 근데 여기가 그럼 안 돌아요, 돈이. 그럼 경기가 죽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뭐하다? 이걸 좌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주시장에 돈 풀겠다. 작년 9월부터 부동산도 미분양 주택 다 내가 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데 왜냐? 일드 헌팅을 유발하는 거죠, 개인들한테. 금에서 나와서 제발 좀 와줘. 근데 안 와요. 시진핑이 막 빅테크 기업들 만나가지고 쇼도 했었는데 그래도 잘 안 와요. 열심히 쇼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왜냐? 규제를 너무 했잖아요. 원래 중국의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성과는 중국의 유동성을 갖다 쫓아가야 되는데 2021년도부터 보면은 완전 디커플링 발생했거든요. 왜냐? 규제. 그러니까 쟤들이 결국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믿게 만들려면 주식을 더 그럼 세게 부양한다라 봐요. 저는 중국 정부가 더 큰 부양을 할 거라 봅니다. 여기서 지준율 50bp 더 내릴 거라 보고 여기서 LP화금이 또 내릴 거라 보고 유동성을 갖다 더 적극적으로 풀 거라 보거든요. 중앙은행들이 산 거 비중으로 보면 전 세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의 금의 비중이 9%예요. 올라왔는데 한 11%인가요? 근데 죄송합니다. 17%?
물론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2015년 대비. 근데 그걸 가지고 금의 기축통화이지,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가 꺾였다라 저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 금이 올라가면 원래 금이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금이 올라가면 위안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이것도 역시 도전적인 주장이신데. 차트로 보면은 차트는 거짓말 안 하죠. 시장은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한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면 위안화가 강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려면 금이 가격이 내려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중국은 두 가지라 저는 봐요. 첫 번째, 더 많은 부양을 갖다 주식과 부동산을 해줘서 일드 헌팅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이에요.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돼야 위안화 표시 자산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역설적으로 위안화 아까도 주장하셨는데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정 부분 위안화 자산 상승을 자산의 가치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인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이 절대로. 근데 어느 정도는 절상을 용인할 거라 보거든요. 원화도 저도 굉장히 강세로 보고 있는데, 원화가 강해질 때 주시장이 올라갔다를 제가 자주 말을 하고 있는데, 원화도 한 1,400원 초반까지 그냥 갈 것 같거든요. 위안화도 상당히 여기서 더 용인되는 폭이 커질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위안화가 한번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산업금속들도 당연히 강해지는 논리고, 그러면은 금도 여기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 물론 저는 비트코인 때문에 금이 더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 보지만은, 근데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월 18일 자료를 읽다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좋아했었나? 왜 이렇게 비트코인 제목이 유동성 반영할 때는 금이 쉬어간다, 비트코인이 된다. 요새 한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논란도 있어서 결국 자료를 읽어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결국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살아, 이 얘기 같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그냥 중앙은행,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 보거든요. 네. 그럼 뭐다? 결국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이 막혔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그래서 금을 사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많은 통화량, 유통수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중국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 유동성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 보거든요.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인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추종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 지수를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동성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이 강해지는 건데,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그려보면은 뭐 펀드 플로우도 그렇고 현물 ETF에 유동성에 딱 기반해서 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금은 쉬어가요, 기본적으로. 반대로 금은 언제 가냐면은 중앙은행들이 페드가 이맘때 금리 날지 모른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미리 사둬요. 개인들이 살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은 사실 22년도 말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유동성이 풀릴 때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단에서 이렇게 강해지면은 금은 쉬어간다는 논리인데, 유동성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중국을 보죠. 중국은 작년 9월부터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어요. 자, 특히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는 2020년 8월 이후로 한 번도 인하한 적 없는데 인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LPR 금리도 내렸고, 뿐만 아니라 제발 은행에 돈이 못 들어오도록 6대 국유 은행들이 예금 금리 25bp를 지난주 때 또 내렸어요. 여기다가 제 생각엔 중국 현지에서는 여기서 지준율 50bp랑 LPR 금리 10bp 더 내릴 거라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디플레니까 그렇게 내려도 상관없거든요, 중국. 계속 열심히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분양 주택도 정부 재원을 통해서 사겠대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발행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부채와 올해 추진된 유동성 정책들을 갖다 토탈 계산해 보면은 최소 못해도 1.3조에서 1.5조 달러예요. 자, 여기다가 그럼 미국이에요. 미국은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조기 금리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월마트도 판가를 인상한 판국에. 근데 중요한 점은 SLR 규제 완화 카드가 있잖아요. 은행 규제 완화. 이걸 갖다가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가 외환 관련된 보고서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 SLR 규제 완화 언급이 딱 나온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로 이 SLR 규제 완화 가능성, 연준 부의장도 SLR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이 됐어요. 자, 근데 SLR 규제,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가 풀린다면 당연히 미국 단에서는 미국채 수급이 진정될 수 있겠지만 그걸 사줄 주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최소 2조 달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2조 달러. 거기다 22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죠. 한국은 대선 앞두고 재정 정책 강화하려고 있고, 일본은 소비 부양책 하려 하고 있고, 독일도 돈 푼대요. 자, 모두가 주요국들이 다 돈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SLR 규제 완화했을 때 최소 기준으로 본다면 두 나라 합하면 3.5조 달러예요. 다른 나라 다 합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MMF 시장에 달러만 하더라도 한 7.2조 달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모두가 유동성이면은 이 유동성이 한 번에 쏠린다라는 거고, 유동성 통화량 유통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건데, 그럼 뭐다? 코인은 더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가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자인 금은 쉬어가 버리는. 근데 꼭 비트코인만 갈까요? 위험자산 선호가 나오겠죠. 커머더티도 살 거고 주식도 사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논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이긴 하지만은 쉬어갔다가 한쪽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 관계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더 간다라는 주장적인 측면이고, 유동성 파티 때는 당연히 성장주가 더 달려가죠. 그렇죠. 멀티플 상향이기 때문에. 야,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어떻게 했던 간에 그 투자 안전핀, 세이프 헤븐으로서의 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제 금이 상당히 막혔다는 논리와 동일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 보면 맞지 않나요? 어쨌든 경쟁자라는 게 있다라는 관점. 비트코인을 결국 우리가 단순히 이거 갖다가 그냥 투기자라고 볼 게 아니라 유동성의 해지로서의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은 그 경쟁자한테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주제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흥미롭게 얼굴 없는 중개자들 저도 읽었는데 참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거기에 보면 곡물 메이저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 그 뭐죠? 그 카길, 루이 디르페스, 뭐 번기, 제가 왜냐면 곡물 시장은 정말 이런 곡물 메이저들이 지배하는 시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얼굴 없는 중개자들의 나오지 내용 보다 보면 야 이거 뭐 이 사람들 맘대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곡물 시장 곡물 시장은 왜 음식료 업종에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인플레에도 중요한데 곡물 가격은 올해 오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비료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료 가격 많이들 요즘 잘 안 보시는데 비료가 보면 비료 가격 많이 올랐어요. 아까 뭐 어떻게든 간에 천연가스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원료가 천연가스잖아요. 비료 원료가. 예, 질소계 그렇죠. 비료는 100% 거의 사실상 천연가스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 관련된 비료 회사들도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사시면 돼요, 원래.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21년도 때 10월 달에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당시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천연가스가 난장판이 되면은 그러면은 곡물단에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소계 비료의 원료이기 때문에, 질소계 비료는 비료 시장에서 55%를 차지하고 비료의 대장이에요. 얘가 튀기 시작하면 가스가 결국 튀었다라는 건데, 이걸 후행적으로 비료는 반영한 거예요 지금. 근데 가스가 여기서 더 튈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뭐다? 비료는 더 날아가는 거죠. 곡물은 비료를 추종해요 점점. 원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밀가루 관련 소맥, 옥수수, 우리 옷에 들어가는 원면, 얘네들이 질소계 비료를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야 눌려있지만은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성. 그래서 저는 원가 단으로 보자 이거죠. 원가 단으로 보면 얘가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이상하다. 그럼 우리가 연말로 갔어요. 특히 4분기 때는 곡물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저는 더 빨라질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기상이변, 라니냐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라니냐. 엘니뇨 때는 곡물은 늘 박살나요. 가스도 박살나고. 근데 라니냐 때 겨울철을 고민해 보면은 파종 이슈로 들어가거든요. 파종이 잘 안 되니까. 왜냐면은 라니냐 때는 주요 곡창지는 가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연속되는 거죠. 그럼 내년의 가격 상승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파종이 미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올해 4분기 때는 비료발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내년 상반기 때는 파종이 그 안 된 것 때문에 뒤로 후순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곡물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는 좀 세게 부르고 있고요. 기후 얘기 좀 하시죠. 그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엘니뇨는 남자를 뜻하고요. 라니냐는 여자죠. 그 페루 연안을 페루 기준이 되는 거니까. 올해 한국 여름 더울까요? 한국 여름요? 글쎄 뭐
만약 라니아가 여름철에 예상대로 정말 빠르게 와준다면은 네. 비가 많이 내리겠죠. 아, 비가 많이 내린다. 우기가 좀 더 길겠죠, 평년보다. 여하튼 기후와 사실 농산물은 상당히 관련이 높잖아요. 어차피 다 수출되고 대량 상지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작황이 좀 안 좋을 거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올해 하반기 때 작황이 안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어서요. 근데 그 효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인플레 우려 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했던 간에 미국의 관세 정책의 핵심이 아까 천연가스, 가스도 있지만 미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뭐 대두 뭐 있죠,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수출하는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판벨트는 다 힘들죠. 그럼 미국이 지금 안 좋나요? 지금 그러면? 그죠. 미국 판벨트들은 지금 중국과 관세 얘기 때문에 또 힘들어졌고, 네. 근데 지금 곡물 가격 워낙 또 내려와 있어서 더 힘든 상황이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죠. 관세 이런 게 해결이 잘 안 되면. 근데 저는 사실 관세 이슈는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 완전 100%는 아니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저는 이런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예했다가 3개월에 다시 또 터졌다가 다시 또 유예했다가 이 그쵸. 방향성을 반복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을 보면은 올라가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 봅니다. 왜냐면 또 유동성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주식단에서는 성장주의 멀티플의 상향이라면 원자재 단에서는 실물 가치의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유동성 기반 하에서는 올라간다라 봐요, 곡물이. 근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스몰 딜까지는 가능하다라 보고, 통화단에서도 중국이 절상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온다면은 곡물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곡물 얘기는 뭐 품목별로 원래 다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곡물 가격이 이렇게 막 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 때 올라갈 수 4분기 때 있다라고 올라간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에 또 제가 잘 이해도 못하면서 이거저거 물어보셔서 그랬을 텐데 일단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윤쌤의 돈 되는 썰전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고 유익했는데. 저 오랜만에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으셨습니까? 예.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하시고 고민해 주신 애널리스트분 모시고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